유럽이 유럽이 의학의 암흑 시대인 그런 상황이 흑사병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되죠.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의학적인 혁명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되죠. 또 하나는 카톨릭의 권위가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흑사병에 걸리니까 일반인만 죽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도 똑같이 죽어요. 걸리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다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의학적 지식들이 다시 싹을 트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서 갈레노스가 꽃을 피우게 되고, 갈레노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은 다시 이슬람으로 건너가서 이븐 시나가 집대성하게 되죠. 그리고 흑사병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의학의 부흥을 이끌어낸 인물은 바로 베살리우스입니다. 자,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라는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가 남긴 이 책 안에는 인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놀라울 만큼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르네상스, 의학적인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바셀리우스는 굉장히 큰 그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갈레누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인간을 해부한 게 아니라 가축을 해부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깨닫게 돼서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셀리우스는 어쩔 수 없이 갈레누스가 세워놓은 그런 아성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베살리우스가 만들어낸 이 인체 구조라는 책이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의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빈치가 만들었던 인체의 그림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빈치는 베살리우스보다 오히려 더 앞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베살리우스는 다빈치가 죽기 5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살리우스가 그렸던 그림들이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인체 해부, 의학적인 목적이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비례를 다루기 위한 유명한 그림이고요. 이거 말고 다빈치는 무려 1800점의 인체 해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사람 일생 동안 볼로나 대학의 의사와 협업을 통해서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고 1800점 이상의 인체 해부도를 그리게 되는데, 원래는 그 의사와 인체 해부도라는 책을 낼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트너였던 의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렸던 많은 그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200년 후에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만 체크한다면 베살리우스는 다빈치의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책을 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베살리우스가 다빈치의 그림을 참조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빈치가 비록 그 인체 해부도 책을 내지는 못했지만 다빈치가 아주 집요하게 많은 인체 해부도를 그렸다는 사실은 당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베살리우스가 다빈치의 그림의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책을 완성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혼자서 하기에는 그가 그렸던 인체 그 해부도는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
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문제이고 어쨌든 베살리우스는 르네상스 의학을 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교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문예 부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이 부응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르네상스는 단순히 예술적인 부분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저는 르네상스의 커다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본주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신으로부터 이전까지는 신으로부터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고 이런 생각이 굳어져 있던 시대가 이제 시대가 떠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인체를 해부하고 인체를 탐구하는 일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그 바셀리우스가 근무했던 파두아 대학입니다. 이곳은 이거 극장이에요, 극장. 해부학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시체를 놓고 교수가 해부를 하면은 삥 둘려 있죠. 저 관객석입니다. 저 관객석에서 사람들이 해부하는 광경을 구경했어요. 극장입니다. 그 해부학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두아 대학과 볼로나 대학이 당시의 의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세대가 지나서 이 파두아 대학의 새로운 학과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가니입니다. 모르가니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두아 대학에서 그 학과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귀족들과 교류를 하고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적인 그러한 그 의학적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집단성한 책을 내놓게 됩니다. 1761년에 질병의 장소와 원인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라는 긴 이름의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혁명적 아이디어는 모든 병은 장기에서 발생한다. 지금 보면은 이 한 문장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문장, 이 하나의 주제는 2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의학계를 지배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사액체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모르가니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베살리우스가 갈레노스의 이론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굉장히 많은 고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10년 전, 여기 보시면 1771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죽기 10년 전에 집대성한 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이후부터 의학은 전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사액체설은 이때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인간의 의학을 지배했던 거예요. 자, 모르가니가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되면서 이제 의학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제베르 비샤라는 의사는 모르가니의 이론을 확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는 모든 병은 조직에서 발생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제베르 비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현미경의 발견이 있었죠. 1675년에 네덜란드에서 현미경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직 구조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관측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병은 조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독일의 루돌프 피로라는 의사가
모든 병은 세포에서 발생한다는 세포학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피루호는 모든 병의 원인과 모든 병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피루호는 병리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현대의학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병들을 집대성했어요. 네. 자, 그래서 피로가 정리한 이 임상의학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갑니다. 그죠? 병원으로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죠.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특정한 병명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토대로 해서 처방전을 내리죠. 그리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이제 병에서 낫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임상의학의 구조입니다. 즉 진단과 처방이란 두 단계를 거치게 되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피로가 한 업적은 이 병들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따지면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대 임상의학의 체계는 이 피로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대1이죠. 네,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발병이죠.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흑사병 말고도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콜레라입니다. 런던에서 콜레라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2의 흑사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노력한 인물이 바로 존 스노우라는 인물입니다. 이 존 스노우는 집단 발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통계적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에 저기 런던의 당시 지도인데 그때 발병자들의 시간과 위치를 다 기록을 했어요. 저 지도를 통해서 저 통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존 스노우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콜레라 발병한 환자 주변에는 항상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은 냄새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러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러한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주장한 냄새가 아닌 물로 병이 전염된다는 그런 학설이 혁명적인 이유는 이전까지 흑사병은 냄새로 전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존 스노우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냄새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업적이 됩니다. 하지만 존 스노우는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찾았지만 물 속에 무엇 때문에 병이 전염이 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